뭐? 가게 일을 마치고 가는 차 안에서 상철 씨의 아내는 상철 씨의 갑작스러운 비명의 글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상철 씨는 아내의 눈을 살짝 쳐다보고 입에 침을 발랐다. 그는 조금 진정된 상태에서 다시 물었다. 내가 뽑았다고? 상철 씨의 아내는 얼빠진 표정으로 있다가 자신이 놀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상철 씨에게 약간 짜증을 내는 투로 대답했다. 당신이 오전에 면접 보내러 하자며. 그래서 걔로 뽑은 거잖아. 상철 씨는 약간 헛웃음이 나와 콧구멍이 따가웠다. 그는 아내 쪽으로 입을 돌려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해봤는지 물었다. 상철 씨의 아내는 상철 씨의 질문에 금세 얼굴을 구기고 조수석 창문 쪽을 바라보다 툭 내뱉었다. 아까 퇴근할 때 해봤는데 안 받아. 자나?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아래턱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꽉 물었다. 그는 떨고 있는 손을 운전대에 꽉 밀착시켰다. 집에 오자마자 상철 씨의 아내는 총총거리며 둘째 딸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는 천천히 둘째 딸 방에 다가갔다. 급하게 둘째 딸 방으로 들어간 상철 씨의 아내는 불 꺼진 어두운 방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는 아내에게 둘째 딸이 없냐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상철 씨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 있어.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검은 쇠꼬챙이는 칙칙한 빛을 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놈은 하수구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들쥐의 붉은 눈으로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놈의 말에 인상을 썼다. 나는 이제 그놈을 쳐다보지 않고 취객들 사이로 걸어갔다. 취객들은 술 냄새와 안주 냄새가 뒤섞인 역한 채취를 풍기며 입에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취객은 나를 휘감아 어딘가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나는 나를 막아내는 취객을 밀어버리고 천천히 어느 곳으로 다가갔다. 내가 도착한 곳은 어둡고 요사스러운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에서 별별 상상을 했었지. 그런데 그곳은 별것 없는 곳이었다. 손에 어둡고 요사스러운 문고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비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둘째 딸이 불쾌한 침대 위에서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딸의 입에서 뭐야 이게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해를 못하겠어. 최 부장이 나에게 밀크커피를 건넸다. 나는 최 부장이 준 밀크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최 부장은 뜨거운 걸 그렇게 한 번에 마시면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까 봐 상당히 저 자세로 말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나는 최 부장의 모습에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싶어 입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입이 원래 구멍이 없는 것처럼 꽉 막혀 있다. 매번 이렇지. 필요할 때는 쓰지를 못해. 답답해. 아프다. 발등에 검은 쇠꼬챙이가 박혀왔다. 나는 그것을 뽑으려다. 상철 씨는 잠에서 깨어나 발등을 만지작거렸다. 발등에 작은 종기가 난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난 것인지 모르겠다. 아침 식탁에서 그릇에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침묵을 깨고 둘째 딸에게 외박과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잔소리를 쏟아냈다. 상철 씨는 밥을 먹으며 간간히 둘째 딸의 얼굴을 봤지만 그녀는 번거롭고 귀찮다는 얼굴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다 혀끝을 살짝 씹어 밥 먹는 것을 그만두었다. 상철 씨 아내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고 딸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철 씨 아내는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이마에 손을 대고 인상을 썼다. 둘째 딸은 무심하게 자기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움직임이 멈춘 상철 씨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그는 순간 딸이 잡은 소매 쪽을 휙 휘둘러 내쳤다. 그의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아내와 딸은 일반적인 잔소리 상황을 깨고 정지했다. 아내는 눈만 굴려 그를 봤고 둘째 딸은 씹던 음식을 입에 가만히 둔 채로 그의 다음 행동이나 말을 기다렸다. 상철 씨는 고요하게 당겨진 분위기를 알아차렸지만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일찍 다녀. 상철 씨는 그대로 식탁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울까 생각해봤지만 그만두었다. 손이 계속 떨려와 손 쪽을 보다가 아까 둘째 딸이 잡은 소매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소매는 작게 구겨져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구겨진 것인지 아니면 둘째 딸이 잡아서 구겨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상철 씨는 구겨진 소매 부분을 만지작거리다가 찬바람이 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
상철 씨는 친구가 죽은 것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줄은 몰랐다. 그가 가게에 늦게 출근하거나 둘째 딸에게 대면대면하는 것조차 친구가 죽은 슬픔 정도로 여기니까 말이다. 조금 억지스럽게 끼워 맞춰지는 것 같지만 평소랑 다른 상철 씨의 모습에 가족들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았다. 상철 씨가 가게에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먼저 가볼게. 라고 말하면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는 아내의 말에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상철 씨는 허락된 조퇴를 받고 가게를 빠지는 일이 쉬워졌으며 그것이 죽은 친구 덕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상철 씨가 허락된 조퇴 시간에 하는 것은 거리를 걷는 것이다. 차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요사스러운 빛과 취객 그리고 질서 없는 담배 연기가 얽혀있는 그곳으로 품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것이다. 가끔 호객행위하는 몇몇 사람이 상철 씨에게 다가오다 잠깐 멈칫하고는 방향을 틀어 다시 어디론가 향해 갔다. 또 가끔 요사스러운 불빛에 등을 치고 쭈그려 앉은 여자들 중 둘째 딸이 모습이 겹쳐 보여 그는 몸이 움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른하게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둘째 딸이 아닌 걸 알고 지나갔다. 그리고 가끔은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젊은 남자들이 잔뜩 부은 얼굴을 하고 힘을 가득 준 등과 어깨에 축 늘어진 빵빵한 배를 달고 어기적어기적 걸어가는데 조금 힘겨워 보이기도 했다. 상철 씨는 그들을 보며 성실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그는 몇 시간 동안 망설이다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손이 떨리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지병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었다. 어차피 요란스러운 이곳은 손 조금 떠는 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손이 떨리는지 구별할 필요 없어 번거롭지 않았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언짢은 표정으로 꾸깃꾸깃 고개를 숙여 상철 씨에게 인사했다. 그는 모른 척하려다 상철 씨와 눈이 마주치니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애인이야? 그는 상철 씨의 질문이 동네 양아치의 질 낮은 대사처럼 들리겠지만 말하고 있는 상철 씨는 조금 울렁거리며 손이 떨렸다. 그는 푹 꺼진 눈으로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그는 빠르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상철 씨가 끝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불편해했다. 무엇보다 그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여자를 쳐다보는 상철 씨의 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장 불쾌해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쾌해했건 말건 지금의 자신의 들뜬 기분을 말했다. 좋아. 네? 그가 시커먼 눈으로 반문했다. 상철 씨가 손사래를 치며 좋은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철 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상철 씨가 건넨 지폐 몇 장을 쳐다보다 상철 씨를 올려보며 말 같은 것을 질질 뱉었다. 이거 왜... 상철 씨는 그의 어깨를 꾹 누르고 어디 연극에 나올 법한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상철 씨는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할 것을 충분히 하는 사람은 어딜 가서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상철 씨는 그의 어깨를 살짝 툭툭 치며 이 자리를 끝내자는 신호를 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옅은 미소를 걸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멀어져 갔다. 상철 씨는 그를 살피는 것처럼 하며 옆에 달라붙은 여자 뒤통수 굴곡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 그럴 리가 없었고 정말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극적인 것은 별로 없고 비극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많은 법이다. 상철 씨의 혈육은 자유로운 시간과 얽히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마 상철 씨는 조금 불쾌한 정도로 끝났을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자유로운 젊음을 그것대로 쓰겠다는데 오래된 시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만 상철 씨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자신을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며 스스로를 반성했다. 상철 씨는 자신이 치사해진 이유에 대해 전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쩌겠는가? 예전에는 맑고 꿈틀꿈틀 움직였던 무언가가 지금은 그저 딱딱하게 굳어져 껍질만 조금씩 벗겨진 것을. 하지만 상철 씨는 그런 것들은 전부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지금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기쁨에 몸을 맡겼다. 상철 씨는 불균형한 몸짓으로 자유로운 곳의 흥을 알고 있는 취객을 흉내내며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상철 씨를 보며 편의점 주인은 약간은 의아하게 그를 봤다. 그는 편의점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담배 한 갑을 주문했다. 담배 한 갑을 주문하는 상철 씨의 말투가 어찌나 힘이 넘치고 즐거워 보이는지 편의점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뭐가 그렇게 신나셨어요? 상철 씨는 편의점 주인이 자신의 생기 넘치는 기분을 알아주자 준비한 것처럼 곧바로 대답했다. 사는 게 신나는 일이죠. 사실 상철 씨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반가운 담배 연기와 떨리지 않는 손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